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지금 매주 월요일에 무역과 관련된 주제를 과거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하듯이 풀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2차 대전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 자유무역의 규범이 되었던 GATT, 가트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우루과이 라운드니 뭐니 했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가트 체제의 한계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부가적으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그 키는 언제나 미국의 태도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정치, 군사, 경제적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의 행동 변화가 세계 질서와 분위기를 뒤흔드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한계를 맞이한 가트 체제가 1995년 세계무역기구 출범과 함께 WTO 체제로 바뀌고 세계가 자유무역의 황금기를 누린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영원할 줄만 알았던 이 WTO 체제도 2010년대 후반 들어 한계를 보이게 됐죠. 다양한 이해관계에 엄청난 회원국을 가진 WTO가 일괄 타결이라는 경직된 의사결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누구 하나 제대로 반대하고 나서면 뭐 하나 합의하는 게 쉽지 않았고요. 개발도상국 우대라는 것도 있었는데 성장한 중국이 그 지위를 내려놓지 않으면서 WTO 체제의 한계가 드러났죠. 뭐 요렇게만 이야기하면 되게 딱딱한 내용일 것 같지만 나름 재미도 있고 경제 흐름 파악하는데 요긴한 상식이니까 지난 영상 안 봤으면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영상 상단에 링크를 띄워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과거 가트 체제 때는 상품 교역에 포커스가 맞춰졌지만 WTO 체제 때부터는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등 광범위한 부분에서 국제 교류 질서가 갖춰지면서 세계 교역량이 폭증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급성장과 불공정 무역이라는 변수를 만나면서 지난 25년가량 세계 자유무역의 황금기를 가져다줬던 WTO 체제가 사실상 한계를 만나면서 세계 시장과 교역이 축소되는 국면에 들어선 거죠. 지난 시간 세계 자유무역과 WTO 체제 이야기하면서 영상 후반부에 WTO 체제에 중국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 잠깐 다뤘었는데요. 오늘은 중국 관련된 이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초기 시절 가트에 가입해서 이후 W 체제로 전환되면서 넘어간 케이스지만 중국은 달랐죠. 1995년 WTO가 출범하고 2001년에 들어서 중국은 WTO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사실 중국은 WTO 회원국이 될 자격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고 WTO가 제시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자유시장인 만큼 국가도 민간경제에 개입을 하는 수준을 확 낮춰야 한다 그 말인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에는 자격 조건이 좀 부족했죠. 하지만 워낙 인건비가 싸니까 생산 효율성이 높고 인구도 많으니까 수요시장 성장 가치도 높고 투자 가치도 크다 보니까 빨리 세계 무대에 끌어들여서 무역 파트너로 쓰고 싶었던 겁니다. WTO 체제를 주도적으로 이끈 게 미국과 유럽인데 특히 중국이 필요했던 미국이 팔걷고 나서 중국을 WTO에 가입시켰는데요. 중국이 자유시장 경제를 맛보기 시작하면 금방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일 거고 완전한 개방을 할 거라고 그렇게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예상처럼 흘러가지 않았죠. 자유시장의 과실은 누리면서 개방은 제한적이고 정부의 개입은 여전히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식 공산주의, 중국식 시장경제라는 말이 등장했던 거죠. 민간기업이 아닌 국영기업들 주도적으로 경제성장을 해나갔고 외국 기업이 자국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회사와 합작하는 형태로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등 국제기준을 벗어난 편법적인 행동으로 해외 기업들의 기술 유출 등의 피해도 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중국 시장을 놓치기 싫은 해외 기업들은 중국이 요구하는 걸 따라야 했었죠. 금융도 제한적인 개방만을 했습니다. 또한 국영은행과 중국 정부를 등에 업은 국영기업들을 민간 기업들의 경쟁 무대에 내세웠으니까 얼마나 유리했겠습니까? 어쨌든 초반에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게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 다음부터가 진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날개 단 듯 급성장하던 중국의 경제 규모가 2010년 일본을 제치는 걸 넘어서 격차를 벌리면서 미국을 따라가기 시작하는데요. 기술력 또한 그동안 갖은 방법을 동원해 고도화시키다 보니 이제는 선진국 기업들의 생산기지 수준을 넘어서 그 기업들과 경쟁하는 수준까지 들어섭니다.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조선, 철강 등의 산업에서 기술력은 떨어지지만 저가 공세로 시장을 빠르게 장악했는데요. 이때도 편법적인 기술 유출, 산업 스파이까지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만 하더라도 품질과 클래스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다른 선진국의 주요 산업을 넘볼 수 없는 명확한 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상황이 좀 다른데요. 먼저 2014년 아시아 지역과 유럽 일부 지역을 물리적으로 연결해서 중국 중심의 경제 권역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1대1로를 공식화하면서 패권국 미국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또한 반도체 굴기, 제조 2025를 선포하면서 미래의 핵심 기술 역량을 갖추겠다고 하면서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흔히 패권국 이야기할 때 경제, 군사, 에너지 등등 이런 이야기 하는데 기술 패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상 그 시대의 핵심 기술에서 우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경제력도 군사력도 높은 그런 패권국 지위에 있었는데요. 1차 산업혁명 때 패권국 지위에 있었던 영국이 그랬고 2차 산업혁명이 대량 생산혁명인데 1, 2차 세계대전이 사실상 생산력 대결이었던 건 잘 아실 겁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대량 생산 능력에서 압도적인 우세함을 가졌던 미국에게 패권이 넘어왔죠. 냉전 체제에서도 미국, 소련 간 기술 경쟁을 하던 분위기에서 3차 산업혁명인 정보화 혁명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우월성을 굳히면서 기술 패권을 가졌죠.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연결, 초지능혁명으로 이건 특성상 범위가 좀 넓기는 한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5G 등등 그리고 그 바탕이 되는 핵심 기술인 반도체 기술이 패권국의 핵심 역량으로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다가 중국이 올인하겠다고 2010년대 중반에 선포까지 한 겁니다. 이후로 현재 이런 분야의 중국의 시장 점유율과 기술력은 높은 수준까지 이미 올라왔고요. 물론 이 중국의 기술력이라는 게 지적재산권 보호 등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키면서 획득한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첨단 하이엔드 제품에도 중국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중국이 미국에게 패권을 가져온다는 건 10년 전 한때나 유행했던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어쨌든 중국은 미국이 가진 패권 지위의 일부를 나누자고 노골적으로 도전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WTO 체제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놓지 않고 관세, 보조금 부분에서 혜택을 계속 받으려고 하고 있고 개방 수준이나 불공정 무역 등 그런 행동은 여전히 하는 거죠. 본격적인 세계화가 시작된 WTO 체제 이후 미국은 세계시장이 커지면서 투자를 통한 자본 이득도 크게 얻었고 고정비 높고 마진율 낮은 이런 생산이라는 부분을 저임금 국가로 이동시키면서 산업 효율성도 높였습니다. 물론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우리 같은 수출 주도 국가들도 재미를 봤죠. 하지만 이런 WTO 체제를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미국에게 이제는 WTO 체제가 더 이상은 매력이 없게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일단 우선적으로는 중국이라는 존재 때문입니다. 만약 중국이 자유시장 경제로 완전하게 체제를 변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하면서 민간기업 주도로 공정하게 경쟁을 했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빨리 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중국이 경제 규모가 커져서 WTO 내에서 중국 영향력이 커지고 중국과 경제적으로 공생관계를 가지는 나라의 수를 늘렸죠. 미국의 WTO 장악력은 예전만 못해지고요. WTO의 경직된 의사결정 시스템 때문에 중국의 불공정에 대해서 제재할 만한 규범을 재정립하기도 힘들었죠. 그래서 예전에 미국이 WTO를 탈퇴까지 고려 중이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WTO 룰으로 중국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미국의 자국법을 꺼내들면서 보복 관세, 첨단 기술 부분의 직접적인 제재에 나섰던 거죠. 보복 관세 부분은 자국 내 일자리와 산업에 피해를 입히는 부분 위주로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은 중국뿐만 아니라
EU, 아시아 지역 국가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8년 미국은 자국의 철강 업체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자국 법으로 중국과 EU에서 생산된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최근에 WTO가 이건 WTO 규정 위반이다 판정을 내렸는데도 미국 정부는 강력히 거부한다면서 이번 결정은 WTO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만 확인시켰다고 미국 무역 대표부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첨단 기술 제재, 이건 미국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중국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첨단 기술 패권을 넘보는 걸 막는다, 미국의 안보 때문이다 등등 말을 하긴 하지만 반도체로 이야기하자면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생산하는 파운드리, 반도체 소재 산업 등 각각의 성격이 워낙 다르고 국가별로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칩4 동맹과 같은 이런 연합체를 구성해야만 중국 제재가 가능하죠. 그래서 보면 자국 산업과 일자리 관련해서는 미국은 고립주의적인 보호무역 색채를 띠고 있고 중국의 기술 제재와 관련해서는 동맹체, 연합체를 구성하는 형태로 블록화된 보호무역의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미국의 행동을 두고 미국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거나 혹은 반미적인 태도도 국내에서 많이 보이는데요. 사실 미국은 자유무역이든 보호무역이든 언제나 자국을 위한 행동을 했었고 그 영향이 우리한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가 다를 뿐이죠. 그런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무슨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WTO 출범 이후 중국의 성장과 미국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했는데요. 댓글 보고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필요하다면 이야기를 더 이어나갈 거고 코로나 이후의 세계 무역 상황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